자, 이제 세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거예요. 시장 실패, 정부 실패인데, 요거는 이제 흐름이 하나가 있죠. 이거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감이 딱 왔을 텐데, 앞서서 우리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어느 시기에 어느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 좀 살펴봤고, 이제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요, 시장 실패 현상에 뭐가 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 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 실패라는 말이 붙으면 비효율성이 초래됐다는 거고, 앞에 있는 게 너 때문이야 뭐 이거예요. 시장 실패 그러면 실패했어, 비효율성 왔네. 원래는 다 효율적이라 그랬는데 비효율성이 왔어. 근데 이게 시장 너 때문이야 뭐 이런 이름입니다. 이게 그 정부 실패다 그러면은 또 비효율성인데 이번에는 정부 너 때문이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각각 비효율성이 초래된 것으로 보시는데, 누구 때문인지 그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 표현대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될 텐데요. 이 시장 실패의 종류를 좀 보셔야 됩니다. 시장 실패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불완전 경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 자체가 불안정 경쟁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온다, 비효율성이 온다, 이랬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독점 있죠? 자연 독점 같은 거. 자연 독점. 이 자연 독점은요, 우리 왜 요금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배제성은 있는데 근데 경합성이 없어, 이렇게 했던 제도와 서비스 기억나요? 그게 바로 이제 요금제였는데, 뒤에 가서 다시 이제 볼 거지만, 우리 이제 그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내버려두면 자연 독점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 왜냐면 그게 경합성이 없다 보니까 초기 투자를 해가지고 먼저 시장의 점유율을 가진 업체가 무조건 승리하는 게임이 돼요. 그게 나중에 가서 추가 투자를 별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 진입하는 업체들을요, 싹 다 도려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자연 독점 그러면 요금제에서 자연스럽게 독점을 얘기하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외부 효과가 있었습니다. 외부 효과가 있는데, 외부 효과는 이렇게 나눴죠? 정의 외부 효과, 긍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 이거는 부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 문제가 있었죠. 공공재는 이거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이제 무임승차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버려 가지고 아무도 돈을 내고 소비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공급자도 공급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재 문제도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정보 비대칭 문제였습니다. 정보 비대칭은요, 정부 실패에서도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논의이거든요. 그런데 시장 실패에서 먼저 이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 비대칭이 오게 되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주인 대리인 문제가 있죠. 대리인 문제가 있고, 이 주인 대리인 문제 속에서 나오는 게 이제 도덕적 해이와 도덕적 해이와 그 다음에 뭐였냐면은 바로 역선택의 문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덕적 해이다라고 했을 때는,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이에요. 약속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약할 때는 막 이것도 저것도 다 해준다 그래 놓고 안 지키는 거. 결혼할 때 남자들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뭐 이렇게 말해 놓고 물은 지는 안 묻혀. 그죠? 뭐 이런 과거에 이제 남자들, 요즘 남자들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 이제 그런 뻥카 날리는 남자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거야. 이게 이제 도덕적 해이고, 역선택은 뭐냐면요, 감추어진 특성이에요. 감추어진 특성. 그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 자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갖고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정보 비대칭에서 파급된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제 극복은 뭐였냐면요, 극복을 하려면 정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정부 개입으로 이것을 이제 극복해내는 것인데,
이 정부 개입할 때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었죠. 어떤 방향이었냐? 이게 공적 공급을 통해서 해결한다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적 유도가 있죠. 공적 유도. 그러니까 공적 공급이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공적 공급 그러면 공기업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부가 직접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정부 조직 안에서 직접 다 생산할 수도 있죠. 정부 기업 형태로 뭐 다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들이 그게 다 공적 공급으로 웃기는 것이고, 공적 유도는 이거는 뭐 대표적인 게 보조금 주는 거예요. 공급자들한테 보조금을 줘갖고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공적 유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정부 규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마!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 그거를 정부 규제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 규제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불완전 경쟁이 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정부 개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 개입을요, 불완전 경쟁이 왔다 그래서 공적 유도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아니, 이게 이론상으로 스미스 같은 학자들이, 야, 우리 가정하자. 세상은 완전 경쟁 시장이야. 공급자들도 완전 경쟁한다. 무수히 많은 공급자가 있어. 이렇게 가정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현실은 불완전 경쟁인데, 그런데 이거에다가 정부가 다 자기가 만들어서 보조금 주거나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공급한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되고 정부 규제 정도로 조금 보완해 주는 것이고요. 자연 독점도 불완전 경쟁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부 규제로 해결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런데 마침 또 자연 독점은 공급자가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부가 뺏어서 정부가 직접 공급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들을 못하게 방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적 공급에도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다 그랬을 때는 여긴 어때요? 정의 외부 효과다 그러면은 이때는 보조금 주면 됩니다. 이거는 경쟁을 하면 할수록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정의 외부 효과, 이거는 이제 공적 유도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부의 외부 효과 그랬을 때는 이제 이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규제를 통해서 더 못하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공공재는요, 이거는요, 민간에서 어차피 공급이 안 돼요. 아무도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아무도 공급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 걷어다가 공짜로 이용하듯이 막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공공재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공적 공급만 되고, 정보 비대칭이다 그럴 때는요, 공적 유도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정보 공유를 안 했을 때 규제를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었죠. 이거 외우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갖고 막 써봐야 돼요. 써봐야 돼. 막 써가면서 외우셔야 돼요. 이거 누가 어떻게 떠먹여 줄 수 있는 대목이 없어, 이건.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이해를 통해서 그냥 찾자. 행정학은 그렇게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데, 상당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안 외우면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답을 찾으려면 이거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찾기가 힘들고 아니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냥 통째로 이건 좀 외웠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 개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뭐가 나타나요? 정부 개입을 하다 보니까 정부 실패, 정부 니 때문에 이제 비효율성이 왔어 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려요. 자, 이 정부 실패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를 보니까 여기에 이제 내부성이 있었죠. 내부성. 자기네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X 비효율성이 있었어요. X 비효율성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였냐면은, 이건 이제 독점, 정부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X 비효율성이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파생적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파생적 외부 효과. 이거는 정부 개입으로 인한 외부 효과의 발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이게 이제 권력의 편제라고 하는 부분이죠. 권력의 편제. 요 부분인데, 이 권력의 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요, 이 권력자들이잖아요, 정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권력자들을 민간 경제 주체들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 이건 이제 포획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캡처라고 합니다. 포획
포획 현상이 있고, 이 포획 현상을 통해서 뭘 추구하는 거냐면 지대 추구를 하는 거예요. 지대 추구 행위. 이 말이 경제학 용어인데, 우리가 이윤 추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윤 추구. 이윤 추구는요, 이게 긍정적인 언어예요. 이윤 추구는. 왜 긍정적인 언어가 되냐면, 이윤 추구는 새로운 부가가치,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걸 통해서 이윤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경제 성장을 이뤄서 기존에 없던 거를 늘려서 그걸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이윤 추구 행위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지대 추구는 뭐냐면 사회 전체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못했어. 근데 자기 이익은 늘리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남이 갖고 있던 이익을 내 걸로 뺏어오는 거예요. 그걸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합니다. 경제학 용어로. 그래서 이 지대 추구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회 전체 부가 팽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정한 어떤 룰을 깨트리면서 그러면서 반칙을 통해서 자기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이해 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직자가 되실 분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거랑 좀 거리를 두고 사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되게 강의하다 보면 내가 사례를 드는 것 중에 부동산 투기 같은 거에 되게 내가 민감하게 막 많이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 중에 일부는 지대 추구가 아니라 이윤 추구 행위에 부합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죠? 부동산도 현실 경제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요, 이 투기 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지대 추구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못 합니다. 못 하는데 거기에서 사회적 부작용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관료들도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요쪽에 유리한 정책들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건설사를 비롯해서 아주 힘이 센 로비 집단입니다. 이익 집단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깨지는 건데 심각하다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망한다고 이러다가. 그만해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비판적으로 말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무슨 어디 부동산 사기를 당했거나 기획 부동산에 한 방 당해가지고 내가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보고 너도 끼워줄게. 너도 좀 돈 좀 마련해. 이런 유혹도 여러분들이 해줘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지대 추구 행위에 불과한 투기 행위는 해서는 안 돼요. 저거는 사회 건강함을 깨트리는 것이고 다음 세대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로 누군가가 돈을 벌면 새롭게 집을 사야 되는 새로운 세대들은요, 거기서 많은 것들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여러분 두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지대 추구 행위. 그래서 이 금융 투자 중에서도 또 지대 추구 행위에 불과한 것들도 있어요. 별로 긍정적인 효과는 없는데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것도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은 참 좀 그래. 좀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괜찮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부정부패가 또 이 지대 추구 행위에 아주 직접적이죠. 그러니까 그 관료를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나한테 유리하게끔 모든 정책을 맞춰주고, 그러니까 부정청탁이죠. 그런 거를 해가지고 나한테 유리하게 하면서 시장 질서에 의해서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자기의 몫으로 챙겨갔어야 될 것을 뺏어서 물꼬를 이쪽으로 인위적으로 틀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요, 내가 열심히 창의적으로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대 추구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출세,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세상에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벌에 대해서 이중적인 마인드가 있는 게, 재벌 덕분에 이만큼 또 선진국으로 오고 그잖아요. 또 재벌 기업에 취업하는 게 일생일대 꿈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 보면 이 재벌 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양가적이야. 이 재벌 기업 총수 중에 구속 안 됐던 사람이 없고 거의 그러니까 좀 양가적 감정이 들 수밖에 없죠. 이거 반칙도 많이 만연했던 이런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정부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극복 대상이 돼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가냐면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부 개입을 축소
축소하는 겁니다. 정부 개입의 축소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아까 여기 세 가지 나왔던 거를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되돌리면 되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공기업의 민영화가 있습니다. 민영화. 공적 영역에서 생산하던 것들을 민영화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 유도하는 것을요,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조의 축소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저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론 시간에다 공부했던 얘기지만 복습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저 문제들이 다 풀리거든요. 동글동글 한번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여기에서요, 민영화가 내부성일 때 가능하냐? 예, 이거 가능합니다. 민영화. 근데 보조를 축소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고 내부성이 없어지진 않아요. 관료들이 오히려 더 큰 힘을 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보조를 축소하잖아요. 그러면 그 얼마 안 되는 보조금을 따먹겠다고 또 막 이 관료들한테 달려들 수도 있어. 영향력이 줄어들질 않아. 그리고 규제를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이 규제가 좀 풀리는 거라 그 방향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직접적이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내부성이 있어? 관료들이 자기네 사적 이익만 추구해? 민영화해버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아싸래. 그래갖고 여기는 민영화가 동글백이고요. X 비율은요. 이게 정부가 독점을 해서 생기는 문제라 정부가 일을 줄이면 돼 그냥. 그래갖고요. 정부가 일을 줄인다가 요 세 가지에 다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 세 가지 다 동글동글이 되고 파생적 외부 효과는요. 외부 효과 좀 나왔다고 민영화를 하는 것은 좀 그래. 왜냐하면 어떤 경쟁이든 외부 효과 없는 거는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영화는 그렇고 보조를 좀 축소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서 이제 이 외부 효과를 좀 줄이는 방법은 좀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것이고요. 권력의 편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때는요. 이 권력을 또 막 남용하네. 일부러 포획 당하는 걸 즐기고 막 사과상자 받고 뭐 이러고 있다. 그러면은 민영화를 해버리는 거지. 민영화를 하거나 아니면은요 보조를 축소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를 축소해버리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축소된 보조금 가지고 더 경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요거는 돼. 규제 완화.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힘을 빼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 다 체크를 했고요. 요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 풀러 가봅니다. 됐죠? 자, 이제 23번 갑니다.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가 시장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공유제, 공공재, 요금제, 가치제 이게 나왔습니다. 뭐 안 할 수가 없네. 여기서 한번 또 해보죠. 사바스 같은 학자가요. 이거 이제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나눠본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나눴냐면 배제성하고 배제성. 배제성은 뭐예요? 배제성은요. 야, 돈 안 냈어? 꺼져. 이렇게 하는 게 배제성이에요. 그러니까 배제성이 있다는 것은 돈 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고, 배제성이 없다 그러면은 돈 안 냈어도 이용하는데 하자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경합성. 경합성인데 여기에 이제 있다 없다는 이게 소진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나누는 거였죠. 소진이 되냐 안 되냐. 소진이 되면은 계속 팔을 때마다 이거 계속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소진이 안 되면, 경합이 안 되면 한 번만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울고 먹으면 돼. 그렇죠? 와, 그런 걸로 뭐 요즘에 대표적인 게 뭐 넷플릭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넷플릭스? 한번 만들어 가지고 컨텐츠 거기다 탁 넣어놓으면 초기 투자 비용은 들지만 그거 계속 울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번에 이번에 나온 게 뭐지? 저 영화 중에 노량이 딱 나오니까 넷플릭스가 갑자기 뭐를 밀어 올리냐면 그 앞에 있었던 명량하고 한산을 앞에다 막 자꾸 띄워 보여줘. 그래가지고 빨리 봐라. 복습하고 가라. 이런 거잖아요. 복습하고 가라. 노량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실 예정이니까 앞에 거를 순차적으로 좀 보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고. 저도 이제 복습은 다시 마쳤습니다. 복습 마쳤는데 이제 보러는 못 갔지만 아직 복습은 마친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외계인 2? 뭐 이런 게 또 개봉한다며. 외계인 1을 안 보면 외계인 2는 이해를 못 한대요. 외계인 1을 재밌게 본 사람들은 다시 복습해라. 그리고 앞에 띄워줘. 계속. 그러니까요.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써먹어. 여러 사람이 같이 봐도 되고 옛날에 봤던 거 다시 꺼내서 또 보게 해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게 경합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실까요? 말 나온 김에 그거 먼저 해볼까? 그게 요금제죠? 요금제? 대신에 요금 안 낸 사람 볼 수가 없어. 그잖아요. 응? 예전에는 넷플릭스 여럿이 연대해서 한 아이디를 만들어갖고 서로서로 따로따로 떼어서 보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지금은. 예, 그게 안 돼가지고 한 가구 안에서만 그 구성원들만 인증을 해가지고 볼 수 있게 IP 주소가 똑같아야 돼, 일단 인증할 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막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배제성이 있는 거죠. 돈 낸 사람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돈 낸 사람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요금제가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경합성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냐면 자연 독점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연 독점. 요거는 처음에 초기 투자해서 시장을 확보한 업체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그 이후에 OTT 업체가 애플 TV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디즈니 채널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토종 OTT들도 있잖아요. 근데 다 고전하죠? 다 고전하잖아요. 처음에 이 시장을 개척해갖고요, 고객을 딱 확보해놓고 있는 애가 되게 유리해요. 되게 유리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신규로 뭔가 사업 투자할 때 굉장히 이제 비싼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저가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가로. 만약에 다른 OTT 업체들이 자기네 목전까지 쫓아왔다 그러면 넷플릭스가 다시 가격이 인하할 수도 있어. 지금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리고 가격을 더 낮추면 이러다 다 죽어 뭐 이런 환경이라며. 그래서 좀 가격을 인상하고 그러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게 요즘에는 약간 짬짬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가격을 좀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고, 초기에는요 가격 엄청 저렴하게 때려가지고 그랬잖아요. 고객을 막 확보하고 이런 전략을 쓴다고요. 그래서 독점 적지를 얻을 수 있어요. 시장에서 규제를 안 하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는 뭐였냐면 이게 이제 민간제입니다. 민간제, 사적제, 민간제 이렇게 불리는 건데 대부분의 재화는 다 이래요. 배제성이 있고 경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 영역이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어요. 저기는 사적제는 그냥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되지 뭐. 저기다가 그죠? 예, 부작용만 좀 해결해 주면 되지 뭐. 저거는 정부가 끼어들 여지는 없어. 근데 요금제는 이게 독점화가 되기 때문에요, 필요하면 정부가 공기업화하는 거예요. 정부가 빨아들여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요,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을까? 철도? 이런 것도 저기에 좀 해당될 수도 있어요. 돈 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이용하잖아요. 인프라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요런 성격이 좀 있고요. 정부가 요건 땡겨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거 배제성이 없고 경합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유제라 그랬죠. 공유제는 이게 공유제 비극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공유제 비극이 오기 때문에 자원 고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정부가 이거는 규제 같은 걸 많이 하죠. 정부 규제를 많이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발을 하는 학자들이 있었죠. 주로 경제학자들이 안 돼! 정부 규제는 싫어!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론을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응? 누구야? 코즈라든가 아니면은 엘린 오스트롬. 응? 엘린 오스트롬. 이런 사람들이 정부 규제 일변도로는 가지 마. 다른 해결책을 막 모색해 보는 거지. 그런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부 규제입니다. 공유제 비극 막는 거. 자꾸 이게 남용하니까. 자, 그냥 그렇고, 이쪽은 이제 공공재죠? 공공재는 진짜 정부가 개입 안 할 수가 없죠. 공공재는 민간에다 맡겨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어요? 공급이 안 돼, 아예.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공적 공급으로 해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면 공유제. 외부 불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 그랬는데 외부 불경제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 외부 불경제입니다. 외부 효과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를요, 이거를 외부 경제라고 불러요. 경제학에서. 그리고 부정적 외부 효과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외부 불경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게 얘는 공유제 있잖아요. 얘는 외부 불경제. 왜냐하면 내가 소비하면 딴 사람이 소비를 못하니까 남한테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있죠. 공공재는요, 외부 경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무도 자기 돈 내고 소비하지 않는데 내가 내 돈 내고 내 돈 내산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돈 내산한 내 덕분에 공급이 이루어지고, 공급이 이루어지면 딴 사람이 무임승차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이게 긍정적 외부 효과의 설명이 가능해요. 얘네들 아무튼 외부 효과를 막 일으키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는 특히 부정적인 외부 효과. 예.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불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 맞는 얘기가 되고요. 공공재 그랬을 때 과다 공급 또는 과소 공급으로 인한 시장 실패 그랬는데, 아, 이건 약간 좀 문제 내는 사람이 너무 무신경하게 저렇게 냈는데, 여기가 뭐냐면 과소 공급이거든요. 과소 공급. 이게 왜 다 실패냐 그랬을 때, 불안정 경쟁, 과소 공급, 자연 독점 과소 공급, 정해 외부 효과 과소 공급, 부정적 외부 효과만 과잉 공급이었어요. 얘만 과잉 공급이거든요. 과잉 공급. 그리고 얘도 과소 공급, 얘도 과소 공급. 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얘만 과잉 공급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되는데 공공재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과소 공급으로 인한 시행 실패거든요. 과다 공급은 안 나타나요. 근데 그것 때문에 헷갈리게 만든 문제예요. 왜 이런 말을 써서. 그런데 그거를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건가 봐. 과다 공급 또는 과소 공급 둘 중에 하나로 시장 실패 일어나는 거 맞잖아. 이렇게. 아, 진짜 무책임해, 좀 약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낸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금제, 자연 독점.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제, 무임승차. 그랬는데 아까 무임승차는 여기가 무임승차예요. 공유제나 공공재가 무임승차거든요. 이쪽을 다 공짜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답은 가치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 4번이에요. 가치제는요, 비가치제랑 비교해 보시면 돼. 가치제는 사람들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더 좀 이렇게 좀 좋은 거야. 예, 그런 걸 가치제라 그러고, 비가치제는요, 소비를 좀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막 소비를 해. 그 비가치제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담배. 재화는 재화인데 안 하는 게 더 나아. 어? 제가 마지막 날 있잖아요.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근데 야밤에 그래도 저 원래 잘 안 싸돌아 다니는데 그런 날. 근데 한번 어쩌지 해서 밤에 좀 돌아다녀 봤는데, 그러다가 내가 지난주에 안 좋았나 봐. 건강 상태가. 지금도 약간 완벽하게 회복은 안 됐습니다만, 어쨌거나 근데 그 젊은이들 많은 거리를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그렇게 다 쏟아져 나와서 그렇게 떼거지로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냐. 엄청나게 피더라고요. 바닥에 담배꽁초 장난 아니고요. 이거 자기를 위해서도 안 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 담배 피는 사람조차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건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비가치제거든요. 대표적으로.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도 더 쓰게 돼 있어, 나중에. 더 잡아먹어.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자기 건강 관리 열심히 하고 그런 것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덜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격이 되니까. 비가치제를 즐겨하는 사람들. 이런 논의들을 해요, 경제학에서 실제. 그래서 담배나 술값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싸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죠.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싼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명목을 붙여서 막 올리는.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했어. 담배 가격을 이렇게 꽁충 거의 2배 가까이 올렸죠.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나고, 나 담배 안 필 거야, 뭐 전자담배 필 거야, 뭐 이렇게 많이 넘어갔었다가 곧 있으니까 하더라고요. 예, 그게 원래 유망제 잘 안 되는 분야이니까 중독성이 있어갖고, 그거를 경제학에서는 이제 비탄력성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런 재미난 흥미로운 분석들이 가능해요. 그게 또 마약 이런 것도 비가치제죠. 그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죠. 마약은 특히 한 번 가면은 사회가 절단 날 정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 현 정부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마약을 좀 단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거는 그런 소식이 없어요. 그 마약 조직 일당을 검거했다. 이런 거면 마동석밖에 못하는 거야? 왜 현실 경찰은 못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빨리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이 소비자보다도 공급자들을 일망타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쉽지는 않겠지, 아마. 아무튼 그런 게 비가치제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치제는 뭐예요? 학교 가는 거, 교육, 이런 거 가치제예요. 그런 걸 받으면 긍정적 외부 효과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백신, 이런 것도 가치제일 수 있어요. 백신을 맞아줘야 옆 사람한테 안 퍼뜨리니까. 그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임승차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자, 이렇게 이제 했고요. 24번으로 가겠습니다. 정부 개입에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 원인을 옳지 않은 것, 뭐 이제 다 금방 나오겠네요. X 비율은 여기 썼어요. 정부 실패. 그래서 이게 답이고, 시장 실패 원인과 관련된 것을 옳지 않은 것 됐을 때 내부성. 여기 있네, 또 정부 실패.
예. 그리고 다음 사항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용어가 뭐냐 그랬습니다. 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어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등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전원의 삶을 꿈꾸면서 파주 쪽에 가장 우리나라 최북단인 파주에서 한 10년 살았는데 이제 그때 제가 살던 지역이 다른 데 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우리 동네만 안 오르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우리 동네만 안 올라서 부동산 다 안 올랐으면 좋겠지만 근데 다른 데는 다 오르는데 우리 동네만 안 오르면 상대적으로 난 더 가난해지는 거잖아. 그래갖고 뭐지? 뭐 이러고 있는데 정부가요 가격 오르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수도권에서 우리 동네 신도시만 지정이 안 됐어. 그러자 막판에 우리 동네로 투기 수요가 불리면서 막판에 같이 가격이 올라갔어. 이거 현상이에요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막 지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요. 이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안 된 대로 퍼지는 현상도 있고요. 부작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심지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가 야 여기가 부동산 괜찮은가 보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일부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를 쫓아다니면서 거기 아파트를 내가 영끌해서라도 막판에 내가 이거 사야 돼. 지금 놓치면 안 돼. 이런 심리도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영끌한 거가 요 케이스죠. 이제 요거는. 그쵸? 젊은 사람들 영끌한 게 저거예요. 그때 부동산 가격 다 오르고 투기과열지구 다 지정했는데 야 수도권에 아파트 안 사면 지금 안 사면 안 되나 봐. 해가지고 막 사고 그랬던 경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정부의 의도는 뭐였어요?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로 가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이것이 다른 어떻게 보면 역효과를 낸 거죠. 역효과. 이 역효과라 그럽니다. 효과성 얘기할 때 역효과인데 그게 파생적 외부 효과랑 연결되는 거예요. 정부가 한 행위로 인해서 정책으로 인해서 외부 효과가 발생한 거죠. 의도하지 않은 외부 효과가. 됐나요? 부정적 외부 효과 발생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답은 4번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료로서 정책을 짤 때는 정책을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가져올 어떤 부정적인 효과나 역효과 같은 것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도 재밌게 봤어요, 제가. 서울역 앞에서 광역버스 타본 적 있어요, 혹시? 서울역 앞에? 거기가 약간 무질서 보이긴 하는 데였어요. 그 신한은행 본점 있는데 그 앞에. 그 앞에 보면은 버스 정류장에 광역버스가 거기서 많이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 그 다음에 시청 앞 고 정류소, 그리고 뭐 서울역 이렇게 쓰고 이제 다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버스들이 거기에다 섰다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약간 좀 무질서해 보였던 게 사람들이 그냥 막 다 아무렇게나 서 있다가 자기 버스가 와서 쓰면은 그때 가서 거기에 막 달려가서 거기 줄을 서는 거야. 이제 그때 가서야 줄을 서.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안 좋았겠죠? 무질서해 보이고 또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다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번호 표지를 딱딱딱딱딱 간격을 둬서 버스 번호마다 딱 간격을 준 거야. 그래서 그게 2024년도 새해가 밝자마자 그거 제도를 탁 실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버스가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자주 오던 버스가. 왜냐면 버스가 와가지고 아무 데서나 문을 못 열어줘. 그 번호 표지가 있는 데서만 와서 서야 돼. 근데 엄청나게 많은 버스가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앞에서 손님 다 태울 때까지 뒤에 있는 버스들이 다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또 그 일대의 교통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시청 앞까지 걸어오는 게 더 빨랐다. 뭐 이런 거.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갖고요. 다 욕하고 있더라고. 빨리 뽑아라. 저거. 빨리 뽑아라. 누가 한 탁상 행정이냐.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해놨냐. 이래가지고 불만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잘못하면 의도와 다르게 역효과가 막 나타나요. 그런 게 이 파생적 외부 효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돈만 쓰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이렇게 됐고요. 자, 27번 갑니다. 정부 실패 요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 했는데 X비율성은 정부가 가진 권력을 통해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권력의 편제 같은데? 그죠? 권력의 편제 쪽에 좀 가까워 보이죠? 지대 추구는 정부 개입에 따라 발생한 인위적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원을 낭비하는 활동이에요.
기존의 어떤 효율성을 오히려 좀 깨트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요. 파생적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가 개입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외부 효과를 초래한 경우고, 내부성은, 여기는 지울게요. 내부성은, 자, 공공조직이 공익적 목표보다 관료, 개인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이게 내부성 맞죠? 그렇게 해서 답은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X 비효율성은 독점에 의한 비효율이에요. 반대말도 있죠? X 효율성이 있어요. 시장에다 맡기면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이 온다. 그걸 X 효율이라고 그러고, X 비효율은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온다. 이게 X 비효율이에요. 용어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8번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X 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 발생이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건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바로 답이 되었고요. 지대 추구 이론은 규제나 개발 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클수록 지대 추구 행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거 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거래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죠. 자, 거래 비용 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 같은 게 다 비용이라는 거예요. 비용. 그러니까 고전적인 경제학에서는요, 수요 공급이 그냥 만나서 거래하면 최고의 효율성을 달성해. 그냥 이렇게만 말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학자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아니 뭐야, 그냥 수요 공급이 원하면 그냥 나 원해. 그러면 아무런 비용도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나? 그건 아니잖아요. 서로 만나야 돼. 서로 의심도 해봐야 돼. 확인도 해봐야 돼. 계약서도 작성해야 돼. 계약서 공증도 받아야 돼. 이런 게 다 비용인데? 왜 이런 비용은 감안을 안 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초기 경제학은 이런 거 관심을 안 가졌었어. 나중에 관심을 가진 게 거래비용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거래비용에 해당된다 이런 것이고, 대리인 이론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주인 대리인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있어요. 대리인이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주인은 정보가 없고. 그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해서 그때 이제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데, 자기가 파는 상품의 특성을 숨기면 역선택이 오는 거고요.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하기로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도덕적 해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답은 1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요, 참 요거는 사실은 이 주인 대리 문제 같은 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이거는 여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국회의원 뽑았는데 약속은 찰떡같이 해놓고 제가 당선되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래놓고서 나중에 가서 어떤 정치인이 자기 고백했잖아요. 아유, 그거 공약한 거 다 지키면 나라 망합니다, 그거. 그 예산 어떻게 다 확보합니까? 그거 나라 망합니다 그랬어. 유력한 정치인이. 제가 지금 누구라 그러면 여러분 다 아는 정치인이야. 근데 되게 솔직한 거예요, 그게. 이 동네 가서는 이 약속하고 저 동네에서 저 약속하고 이거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현실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게 바로 뭐냐면요, 도덕적 해예요.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비대칭 문제는 여기서도 나올 수 있어요. 주인 대리 문제는. 그러나 기본은 여기다가 스탠스를 취해놓고 여기에서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맞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 자, 29번. 파킨슨 법칙이 나왔어요. 이건 정부 실패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이론입니다. 파킨슨 법칙은요, 니스카넨하고 결과는 똑같은데, 이게 니스카넨은 예산을 가지고 낭비하는 걸 설명했잖아요. 근데 파킨슨은요, 조직 구성원 수를 자꾸 늘리는 거, 특히 부하를 늘리는 걸 가지고 설명한 이론이죠. 그래갖고 이게 본질적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면 파생적인 업무도 줄이는 무사한 일 경향을 갖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완전 반대로 설명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오히려 이랬죠? 이게 긴박한 상황에서만 조직 구성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숫자를 늘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늘리고 있다. 아무 때나. 그것도 동료를 늘리는 게 아니고 부하를 늘린다. 부하를 늘려야 내 지위가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는 피라미드라고 얘기했었는데 왜 상승하는 피라미드였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가는데 이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있었던 이 구성원이요, 부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요. 부하를 늘리니까. 그렇잖아요. 부하 배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요, 자기 밑에 부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잖아. 그러면은 내가 승진한 게 아니고요, 그냥 부하가 늘어나서 내가 올라갔어. 이게 상승하는 피라미드.
그죠? 관료 제국 이런 게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요 부하가 배증되면서 여기서 이제 부하 배증이 되면서 동시에요 이 부하를 관리하는 일도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업무도 배증되는 거예요. 업무 배증. 제가 요즘에도 좀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일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있는데 어제도 3시간? 밖에 못 잤어요. 상태가 좀 메롱한가? 괜찮은가 그래도? 그런데 이게 저도 조교나 이런 사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도 이것 때문에 못 하겠어. 조교를 두면 내가 확인 작업을 해줘야 돼. 어차피 그잖아요. 조교 관리하고 밥도 사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시간 투자도 해야 되고 비용도 들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시간을 줄이려고 한 건데 시간을 한편으로는 줄이면서 다른 쪽엔 일이 늘어나잖아.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아예 한 10명쯤 두고 할 정도의 사업 캐파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이상에는 굳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실제 파킨슨이 말한 거예요. 부하를 늘리니까 업무가 늘어나더라. 기존에 안 했던 업무도 생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관리해야 되니까. 자, 이걸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강도나 양과는 관계없이 공무원 수가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걸 입증했고요. 공무원은 업무의 양이 증가하면 비슷한 직급의 동료보다는 부하 직원을 충원하려는 또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업무가 늘어나면 또 부하를 늘리고 부하가 늘어나니까 업무가 또 늘어나고 그러면 또 부하를 늘리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브레넨과 무케년의 리바이던 가설처럼 관료제가 제국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요 리바이어던이 욥기에 나오는 그 괴물 이름인데 이게 절대적인 힘을 가진 절대적인 힘을 가진 권력자를 리바이어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은 1번 이렇게 됐네요. 옳지 않은 거. 자, 작은 정부 등장을 지지하게 된 이론적 배경 그랬는데요. 이제 예산 극대화 모형 어때요? 니스카넨이죠?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지대추구 이론 이것도 어때요? 이 지대추구가 정부 실패에 해당되는 거죠? X 비율도 정부 실패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 2, 3번은 다 정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실패 때문에 다시 신자유주의로 가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논리 근거가 되잖아요. 근데 4번은 외부 효과는 여기에 있죠? 시장 실패한 종류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네요. 자, 이렇게 빼내시고요. 파생적 외부 효과와 관련 있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생적 외부 효과. 그러면은 이 중에서는 이거네요. 5번이네요. 경기 불안정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경기 변동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경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뭐 설명도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죄수의 딜레마, 게임 이론 이런 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죄수의 딜레마, 게임 이론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담합이나 담합을 통해서 독점을 추구할 때 그런 것들이 깨지는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합을 통해서 독점화를 추구해도 이게 오래 못 간다. 이런 걸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관하고 목초제 비극, 이게 공유제 비극이죠. 다른 말로 하딘이라는 생물학자가 처음으로 제시한 이론이에요. 이게 사이언스지에다 발표해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해서 막 이게 논리가 이제 전개된 거지. 이과 쪽에서 문과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저게 저 개념 자체가. 자, 이렇게 되고 시장을 통하지 않은 가격에 의하지 않고 다른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때 발생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뭐 외부 효과 같은 거 설명하는 것 같으니까 그죠? 근데 파생적 외부 효과는 좀 구분해야죠. 이건 정부 개입에 의한 거라 따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여기서는 5번으로 찾아가셔야 해요. 정부의 예산 팽창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또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요, 학자들이 여러 이론들을 얘기하는데 요 이론을 보고 뭐라는 걸 떠올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정부가 너무 팽창돼 있어. 아니면은 정부가 너무 역할을 못하고 있어.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이 중에서 와그너라고도 불러요. 와그너. 예. 폭스바겐. 바겐이, 그거 아니야? 마차 그거 아니야? 근데 독일식으로는 W를 비읍으로 발음하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저기선 바그너로 나올 수도 있고 와그너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양반은 뭘 얘기했냐면요. 정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도 계속 늘어난대요. 그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활동 범위가 팽창한다. 예? 정부의 공공 서비스가 과잉 공급된다.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피코크와 와이즈맨인데 피코크하고 와이즈맨은요.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 그 이전 수도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를 이제 전이효과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이름을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은 국가가 위기 상황이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위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이제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그걸 극복하는 것을 국가한테 바라죠. 국가가 극복해 줘야 돼요. 국가 위기 상황이 오면. 한편으로 좀 되게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왜 대통령과 정부가 혼났나요? 용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게 세월호 2가 될까봐 급하게 정부가 빨리빨리 덮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막 그 사람 이름도 못 붙이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겁이 났을 거예요. 봤었잖아. 한번 경험을 했잖아. 근데 당사자는 좀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사고인데 어떻게 하냐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거를 예방하는 것까지도 국민들은 정부에 기대를 하고요. 그러려고 평소에 시스템을 갖춰서 관리하라고 한 거고 만약에 그런 사고가 터졌더라도 수습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수습도 못해? 무능함을 보여? 그렇게 했을 때에는요.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뭘 요구하냐면 야 빨리 개선해. 시스템 바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바꾸게 돼. 그러다 보면 정부가 개입하는 영역이 커지게 되거든요. 커지게 되는데 정부가 개입하는 영역이 커진 게 그러면 그 사태가 수습되고 난 다음에는 없어지냐? 아니야. 수습되고 나도 정부가 팽창한 그 업무 범위가 그대로 유지돼요. 이걸 설명하는 게 피코크와 와이즈맨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정부의 예산 팽창 이론입니다. 정부가 자꾸 이제 그 사이즈를 키우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순간에 정부의 역할이 커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 그대로 고착된다. 위기의 순간이 끝나면 줄어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고착된다 이런 거고요. 보몰은 이런 얘기를 해요. 보몰병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거든요. 보몰 디지즈예요. 디지즈. 여기서 병은 보틀이 아니고 디지즈야. 이 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냐면 정부는요. 새로운 어떤 생산을 할 때 여러 가지 최신의 세리한 어떤 생산 수단들을 막 고민해서 그걸 도입하기보다도 일단은 사람을 뽑아서 노동력으로 메꾸려고 한대. 그게 왜 그러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하는 게 좋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을 많이 늘렸는데 물론 이제 그때 우리가 법정 공무원 숫자가 좀 부족한 분야들이 있어서 그쪽을 많이 늘린 건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그때 결국엔 청년 고용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라고 말하려고 공무원 너무 많이 뽑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비판도 있잖아. 그러니까 정부는 항상 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거 이제 정부의 어떤 그 규모를 키울 때 그럴 때 자꾸 노동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그러다 보면 첨단화된 어떤 기계 같은 거 도구들을 이용할 때보다는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자꾸 노동력으로 승부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만 늘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죠.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킨스는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 예산을 추감에 따라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이건 내용이 예산 팽창 이론인 건 다 맞는데 여기가 파킨슨이 아닌 것 때문에 틀렸네. 니스카넨이잖아 이건. 그것 때문에 틀렸네요. 자, 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부 실패, 시장 실패에 관련된 것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요? 그렇게 마무리 짓죠.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 지금 몇 번까지 본 거야? 어디까지 봤어? 민영화 할 차례잖아. 여기까지구나. 여기 32번까지 봤죠? 33번부터 이제 정부 규제 관련된 거, 요거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규제를 넘어서서 이제 민영화, 민간 위탁.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앞선 시간에 제가 여기다가 이쪽에 판사해 드렸던 거에 보면,
판사에 줬던 그 흐름하고요. 이번 시간에 판사한 요 내용하고요. 같이 결합해서 보면 그 안에서 있죠? 요 얘기 논의들이? 그렇죠? 정부 규제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영화 같은 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칠게요.